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름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38년 전에 헤어졌다가 불과 5년 전에 다시 만난 엄마였는데 만나자 이별이라고 그동안 못 나눈 정도 나누기 전에 이별을 하게 되었지 뭐예요. 그런데 저와 남동생은 엄마와 마지막 이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의 남매와는 아빠가 다른 이부 동생들이 장례식장에 발도 못 들이게 망했거든요. 아무리 아빠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 남매나 자기들이나 엄마 자식인 건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이부 동생들과 악을 쓰고 싸운다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들 뭐 하겠어요. 괜히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만 더럽힐 뿐인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동생과 함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러운 마음에 침대에 드러누워 훌쩍이고 있었더니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혼자 그렇게 가슴 아래 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고 털어버려.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 장모님께서 발길이 떨어지시겠어?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술상까지 차려준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못하는 술을 마셨더니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병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밝은 얼굴로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야 이부 동생들이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꿈이었지만 정말 분통이 터져서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 정말 꿈에서 엄마가 해주신 말씀 그대로인 거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엄마의 죽음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남편 얼굴도 모른 채 부모가 정해주는 헌처에 따라 결혼을 하던 시대였으니 파격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희 아빠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박봉에도 불우한 학생들 학비도 대주시고 집에 불러다 밥도 먹이시고 할 정도로 인정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옆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하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셨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싫은 내색 하나 안 하시고 묵묵히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엄마가 따로 일을 하셔야 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제대로 돈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나마 저희 엄마가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일감을 받아다 집에서 바느질을 하시곤 했는데 그게 일하는 시간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빠 몰래 날품팔이까지 하셨어요. 한동안 아빠 모르게 일을 하셨는데 하필 그걸 학부형한테 들킨 거예요. 학부형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엄마가 날품팔이 한다는 소문은 학부형들을 통해 아빠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 일로 두 분은 말다툼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엄마가 하던 일을 못하게 하셨고 대신 아빠가 일을 더 하게 되셨어요. 지인이 하는 쌀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배달 일을 하셨어요. 그날도 아빠는 학교에서 퇴근 후에 쌀 배달을 하러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배달 자전거에 쌀을 싣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트럭에 치이신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몰랐던 엄마와 우리 남매는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아빠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불행은 줄을 지어 찾아온다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희 친가에서 제 남동생을 데려가겠다고 온 거예요. 멀쩡한 남의 집 아들 잡아먹었으면 네 아들이라도 내놔야지. 우리 형종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다. 니까짓 게 뭐라고 내 아들이 부모 반대도 무릅쓰고 집 나와 이 고생하다가 개죽음을 당해야 하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할머니는 남편 잃은 며느리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주먹질을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엄마한테 달라붙어 할머니를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10살 남짓한 아이 둘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울먹이며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던 남동생을 삼촌이 얼른 들어 안더니 쏜살같이 방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엄마도 저도 어쩌지 못한 채 남동생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할머니와 고모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몸이 날쌘 고모가 먼저 방을 나서고 할머니가 뒤이어 방 밖으로 나가시려는데 엄마가 뒤에서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우리 민수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민수는 돌려주세요.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까지 잃고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제발 우리 민수 돌려주세요. 엄마는 할머니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엄마는 계획을 바꿔 할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하지만 엄마가 삼촌한테서 제 동생을 뺏으러 가기도 전에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어요. 엄마는 필사적으로 양손을 휘저으며 삼촌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한 사람만 상대하는 거였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고모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엄마는 힘에 부쳐서 삼촌이 서 있는 곳까지 닿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그날 엄마와 저는 할머니한테 제 남동생을 뺏기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도 엄마는 친가로 가서 아들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도 쉽게 포기할 수만은 없었어요. 매일같이 본가로 가서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저도 엄마와 함께 본가로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 웬 승용차가 멈추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던 때라서 꽤나 돈이 있는 집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엄마는 그 사람을 보자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가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친할아버지셨거든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아빠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왔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엄마랑 살았기에 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나 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엄마와 단둘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멀리는 가지 못하고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만 지으시곤 차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등을 돌린 채 앉아서 어깨가 들썩이도록 흐느끼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혼난 거냐고 우리 민수 안 준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민영아, 엄마 없이도 민영이가 민수 잘 돌볼 수 있지? 뜬금없는 엄마의 말에 저는 심장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엄마 말 중에 엄마 없어도 라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민영아,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네가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 사는 게 좋겠어. 그러면 민수도 챙길 수 있고 너도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하셨거든. 네가 원하면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시겠다고. 너도 알겠지만 엄마 힘으로는 민수랑 너 제대로 키우기 힘들어. 대학은커녕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잘 살아. 민수 외롭지 않게 누나인 네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그럴 수 있지? 싫어. 나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엄마랑 살래.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보내지 마. 나 엄마랑 살 거야. 네가 안 가면 민수는 그 어린 게 낯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게 누나인 넌 걱정도 안 되니? 엄마가 없으면 누나가 엄마 대신이야.
네가 동생을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러니까 징징대지 말고 가. 엄마도 이젠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가라고. 집은 다 싸놨으니까 이따 할아버지 오시면 따라가. 엄마도 이젠 혼자 편히 살고 싶다고.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저를 다그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얼마 전에 왔던 그 차를 타고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고 저는 안 가겠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기사 아저씨 손에 이끌려 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잔디깔리 마당이 있는 집은 처음 봤거든요. 거기다 집에는 식모도 셋이나 있더라고요. 2층짜리 대저택에는 방도 많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어요. 정원에 있는 연못에는 잉어도 있어서 집이 아니라 공원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를 보자 울먹이면서 달려와 안겼어요. 입고 있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은 부잣집 도련님 같았지만 이 어린 녀석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지냈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한테 할아버지 댁에 가서 동생을 돌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할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그런지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저랑 동생을 차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 집에는 저희 남매 말고 삼촌도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매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집에 할머니와 함께 왔던 고모는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1년에 5-6번 정도 찾아올 정도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옆에 없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하지만 삼촌이 결혼하고 숙모가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불화가 시작됐어요. 불화의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장남이 죽었으니 장남 몫으로 돌아갈 할아버지 회사는 장손인 제 동생 몫이라고 못을 박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삼촌 내외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형이 집 나갈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안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수 저놈한테 형 몫을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동안 형 대신 아버지 밑에서 죽어라 이란저란 뭐가 되냐고요. 형만 자식이고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회사는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저 주셔야 된다고요. 이 말이 맞아요, 아버님. 민수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저 어린 게 언제 커서 회사를 맡아요. 이야, 그동안 아버님 옆에서 일도 배워왔고 또 경영의 소질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힘들게 세우신 회사인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민수야, 우리가 잘 거두면 되는 거고요. 숙모는 어떻게든 할아버지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속을 모르시겠어요? 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내 배로 나온 자식 속을 내가 모를까봐? 회사 물려받으면 그날로 돈 받고 팔아넘길 놈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리고 퍽이나 니들이 민수를 거두겠다. 한 집에 살면서 애방에 얼굴 한번 안 들이미는 놈이.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봤자 네 아버지나 나나 생각 안 변하니까 괜한 짓 하지 마. 회사는 형종이 아들 몫이니까. 할머니께서는 확실히 못을 박으셨지만 삼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여 년쯤 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가로채버렸거든요. 물론 할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지만 회사 일에 문외한이던 할머니가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회사 간부들까지 물밑으로 작업을 해놓은 삼촌은 너무도 쉽게 대표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삼촌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내어준 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정도였어요. 그 후도 10주년 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까지 모조리 삼촌이 가져가 버렸고요. 그때는 이미 동생도 저도 가정을 이룬 상황이어서 유산에 대한 욕심도 내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동생 앞으로 약간의 땅과 집을 한 채 증여해 주신 데다가 제가 결혼할 때 혼수도 넉넉히 해주셨으니 더 바랄 게 없기도 했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세상의 혈육은 동생과 저 둘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삼촌과는 연락이 끊긴 지 꽤 되어서 명절에 왕래를 하는 건 동생 내뿐이었으니까요.
동생은 아빠를 닮아 그런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중학교 수학교사가 되었고,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IMF 때 시댁이 망하면서 그 여파로 남편 역시 직장을 잃게 되고부터는 남동생 명의의 땅에서 농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이 비료 관련 회사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쪽으로는 인맥도 있어서 농원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매일같이 손에 흙을 묻히는 농원 주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저는 살림보다는 화초를 키우는 일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유행했던 다육식물로 재미도 보고 할아버지 댁에 살 때 정원사 아저씨한테 배운 가드닝 기술을 바탕으로 농원 옆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본 손님들이 저희 정원에 심어진 꽃과 나무들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꽤 매출이 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동생 녀석이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누나, 이 땅 누나 명의로 돌리자. 아무리 봐도 이 땅 주인은 누나가 맞는 것 같아. 얘, 너 그거 올케랑 상의는 하고 하는 말이니? 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안사람이랑 상의부터 해야 하는 거야. 난 갈 데 없는 우리한테 이 땅을 빌려준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맙고 만족해. 당연히 했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래. 애초에 할머니한테 집이고 땅이고 받을 때부터 둘 중 하나는 누나한테 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똑같은 손주인데 아들이라고 나만 받는 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누나가 사는 곳이 본가인데 누나가 한 곳에 정착하면 좋잖아. 그래야 나도 안심이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받아. 대신 세금은 누나가 알아서 내고. 그럼 되지? 남들은 형제간에도 10원짜리 하나도 안 뺏기겠다고 으르렁댄다는데 어떻게 된 게 제 동생은 욕심이란 게 없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빠를 뚝 닮은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농원을 이전할 걱정 없이 뿌리를 내리게 된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농원을 키워가는데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자니 부지가 모자라서 근처 땅을 매입하려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게 되었죠. 아, 그 땅 주인 할머니요? 서울 어디에 사시는데 내가 연락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데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땅 안 팔 테니까요. 그 땅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창 땅값이 올랐을 때 땅 사겠다는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줄지어 찾아왔는데도 할머니가 꿈쩍도 않으셨거든요. 개발도 무산되고 그때 땅 팔았으면 떼부자 되는 건데 말이에요. 암튼 연락은 해볼 테지만 너무 기대는 마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중개사 말대로 그 땅 주인 할머니는 땅을 안 팔겠다고 했다나 봐요. 저희로서는 그 땅이 아니고서는 농원을 증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땅을 매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땅 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해보겠다고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겨우 알아냈어요. 어떻게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전화부터 드렸는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지 뭐예요. 목소리가 저희 엄마랑 똑같았거든요. 이보세요.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죠. 말 안 하면 이만 끊습니다. 잠시만요. 저 혹시 한숙자 씨 아니세요? 네, 내가 한숙자 맞습니다만 어디십니까? 정확한 우리 엄마 이름까지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엄마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영이니? 맞지? 우리 민영이 맞는 거지? 저를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고 엄마는 그 목소리를 용케 알아들으시곤 이내 울먹이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수화기를 붙들고 울먹이기만 했던 우리 모녀는 겨우 진정을 하고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살아온 얘기를 해드렸고 동생 민수가 아빠처럼 중학교 수학선생이 됐다는 것과 내가 현재 할머니가 동생한테 주신 땅에서 농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오늘 전화를 한 것도 농원 옆에 땅을 사려고 연락을 했던 거라는 것도요. 그러자 엄마는 울먹이시면서 그랬구나 를 말하셨어요. 비록 엄마와 떨어져 살았지만 돈 많은 존모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우리 남매와 달리 엄마는 꽤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저희 남매를 시댁에 보내고 이듬해 재가를 하게 된 엄마는 전처가 남긴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가 둘을 낳아 통 5아이를 키우고 살았다고 했어요. 전처 자식들이 저희 엄마는 싫어했어도 핏줄은 땡겼는지 이복 동생들은 잘 챙겨서 그나마 큰 걱정 없이 살았지만 재혼했던 남편도 10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혼자 5아이를 벌어먹여야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농사를 짓던 남편 앞으로 땅이 있어서 애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다 전처 자식 셋이 하나 둘 집을 떠나고 엄마가 낳은 아들 둘을 키우고 살다가 지금은 땅을 팔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희 농원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민수가 서울에 사니까 민수한테 모시고 오라고 할게요. 엄마 사시는 곳 주소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동생한테도 알려야 할 일이라서 동생을 시켜 엄마를 농원으로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보다 먼저 엄마를 만나게 된 동생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참이나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농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랑 동생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 안 봐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날 우리 남매와 엄마는 38년 만에 다시 만나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남편이 배려를 해줘서 거실에다 요를 펴고 엄마랑 우리 남매랑 나란히 누워 밤새 지난 이야기를 하며 모처럼 회포를 풀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동생 내외와 함께 자주 저희 농원에 오셨고 제가 가꾼 정원을 둘러보시면서 꽃도 같이 심으시고 잡초도 같이 뽑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려고 했던 땅도 내주셔서 남편은 농원 증축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땅을 사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엄마를 만나게 되다니. 이래서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들 하는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엄마랑 다시 연락을 하고 살게 되니 이부 동생들도 궁금해져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다들 사는 게 바쁜지 선뜻 저희를 보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반기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 동생들은 하나같이 제 전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누나라서 그런가 싶어 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보게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부 동생들을 본 건 2-3번이 고작이었어요. 그나마도 잠깐 인사 정도만 하고 헤어진 거라서 길게 얘기를 나눠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빨리 정을 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곤 했는데 한 번은 저랑 통화 중에 지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나 몰라.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대신 받아. 어머머? 자기 형제를 왜 나한테 떠넘겨? 나도 싫어. 누나라는 사람도 참 그렇지. 이부 동생이면 거의 남인데 뭐 뜯어먹겠다고 연신 전화질이래. 제가 없는 데서 하는 말도 아니고 수화기를 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전화도 삼가하고 지냈어요. 엄마를 만난 건 참 좋은 일인데 떨어져 지낸 시간 동안 엄마가 많이 늙으셔서 마음속에서 늘 혹시 엄마가 잘못되면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자주 엄마 집에 들여다보곤 했는데 집에 자식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누나,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혼자 지내게 하기 좀 그래. 내가 집사람이랑 얘기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까 하는데 누나 생각은 어때? 네 마음은 알겠지만 니네 아직 대학생 애들도 있고 방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올케한테 우리 엄마를 떠맡기는 것도 나는 좀 그래. 차라리 내가 모시면 모를까. 우린 애들도 독립해서 살고 있고 집에 남는 방도 있으니까
모신다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네 매형이랑 얘기해 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한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안 모시는 처지에 내 친정엄마만 모시자고 하기가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연세 많으신 엄마를 혼자 두기 그래서 어렵게 남편한테 말을 꺼냈더니 그래,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오시라고 해. 그동안 오래 떨어져 지내서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서로 정이 굶주렸을 거 아냐. 난 상관없으니까 오시라고 해.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선뜻 허락해 주었고 얼마 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는 한사코 반대를 하셨지만요. 내가 무슨 눈치로 네 집에 들어가 사니? 자식 버리고 제가 못난 애미가 무슨 낯짝으로. 됐다. 내 걱정 말고 니들 사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살면 다른 자식들이 나 찾아오기 껄끄럽지 않겠니? 엄마, 나이 든 엄마를 해가 바뀌어도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것들을 뭐하러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고 민수도 그렇고 엄마 혼자 그러고 사는 거 걱정돼서 일도 손에 안 잡힌다고요. 엄마 편하자고 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 정 그렇게 그쪽 자식들 걱정되시면 오며 가며 지내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집에 가시겠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봐요. 그렇게 반강제로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는 엄마가 집에 들리시겠다고 할 때마다 엄마를 모시고 서울집에 데려다 드리곤 했어요. 그런다고 이부 동생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5년 가까이 거의 저희 집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장 담그는 것도 배우고 김치며 밑반찬도 새삼 엄마한테 배워나갔어요. 엄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더니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여서 어찌나 반가웠나 몰라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어릴 때 먹고 자란 음식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엄마 음식이 그렇게 입이 잘 맞더라고요. 엄마는 특히 제가 가꾼 정원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수국이 잔뜩 심겨진 꽃밭 앞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계시곤 했어요. 난 수국이 참 좋더라. 작은 꽃봉오리가 한데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예쁘고 색상도 하나같이 예뻐서 하루 종일 봐도 질리지가 않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가 편히 앉아서 수국을 감상하시도록 수국 옆에 나지막한 나무 의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 대단한 솜씨는 아니었지만 장모님을 생각하는 사위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엄마도 그 의자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제 곁에서 5년 가까이 머무르시던 엄마는 서울에 사는 이부 동생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하셔서 제 남편이 그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며칠 뒤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노안에 치매까지 심해져서 더는 거동도 힘들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랑 같이 지내실 때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긴 했어도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 줄은 몰랐기 때문에 괜히 서울집에 보내드린 것 같아 후회가 됐어요. 그런데 평소 엄마를 거들떠도 안 보던 이부 동생들이 자기 처까지 끌고 와서는 지들이 간병을 할 테니 저는 오지 말라고 하지 뭐예요. 벌쩡한 우리 엄마 데려다가 얼마나 부려먹었길래 노인네가 이렇게 됐냐고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엄마를 보겠다고요? 참, 두고 맘대로. 앞으로 우리 엄마 얼굴도 볼 생각 말아요. 엄마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요. 바락바락 대들며 제게 소리치는 이부 동생을 보니 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그쪽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생각했어요. 대신 이부 동생네도 생활은 해야 하니까 간병인은 내가 불러주겠다고 했어요. 이부 동생네외도 그것까지는 막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수시로 간병인과 연락을 하면서 엄마 상태를 들을 수 있었고 엄마가 입원하시고 한 달이 조금 넘어갈 무렵 비보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지난밤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였죠. 갑작스런 엄마의 부고에 동생을 불러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침 저를 발견한 이부 동생 중 둘째가 저희 남매 앞을 막아서지 뭐예요. 그 동생은 주변을 의식하는지 목소리를 낮춰가며 그러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한 거 사방에 소문낼 일 있어요? 누구 망신 주려고 여길 왔냐고요? 여기 형들이랑 누나들까지 와 있는데 자말 말고 돌아가요. 엄연히 따지자면 그쪽들은 호적에도 안 올라 있는데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당장 가라고요. 그럼 그냥 문상객으로 온 것처럼 할게요. 제발 엄마, 마지막 가시는 곳만 보게 해줘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안 꺼져요. 안 그럼 우리 형 부를 거예요. 이부 동생은 저를 떠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바람에 동생과 저는 장례식장에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사실 악을 쓰고 싸우든 난동을 부리든 하면 들어갈 수야 있었겠죠.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그렇게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게 나으니까요. 동생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부 동생한테 부탁조로 사정만 할 뿐 큰 소리는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우리 남매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부모와 우리 남매 사이의 일인데 남들한테 말해봤자 치부를 스스로 들추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끙끙거리며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 술이라도 한잔하고 풀라고 그러더군요. 평소 술은 입에 잘 안 되는 저였지만 그날은 술이라도 마셔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술을 털어 넣었는데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에 엄마가 고운 한복 차림으로 저희 정원에 오셔서는 평소대로 수국 옆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같은 얘기를 하지 뭐예요. 민정아, 나는 이 수국이 그렇게 좋구나. 작은 꽃봉오리가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사는 것도 예쁘고 꽃이랑 잎이 수북해서 그 안에 뭘 숨겨도 보이지도 않잖니? 민정아, 내가 왜 하루 종일 수국 앞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 엄마는 그 말을 하시고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마치 당신의 말뜻을 알아맞혀보라는 듯이요. 그리고 꿈은 거기서 깼어요. 그래서 맨발로 정원에 나가 수국 앞에 섰어요. 캄캄한 밤이라 유일하게 달빛만이 수국 위에 잔잔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참 묘하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한 말의 뜻이 뭘까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상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이부 동생들은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 관이 나가는 것만큼은 지켜보고 싶었던 우리 남매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부 동생들한테 들키지 않게 멀찍이 떨어져서 발인을 지켜보고는 장지까지 따라가 엄마 유골이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까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만난 뒤로 고작 5년간의 정을 쌓고 떠난 엄마가 한없이 그리웠지만 한편으론 5년 동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누가 대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봤더니 이부 동생들 내외가 마치 빚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지 뭐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쪽한테 있지.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내놔. 아, 땅 문서 내놓으라고.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 시침이 떼는 것 좀 봐. 저기요. 우리 어머님이 남긴 땅 문서 그쪽한테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시침이 그만 떼고 당장 내놓으세요. 그 인간들은 눈에 불을 켜고는 아침 대바람부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며 우리 집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속 이불을 다 헤집고 옷장이며 서랍장, 심지어 주방 서랍까지 죄다 뒤집어 까더라고요. 제 남편이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미친 년놈들처럼 뭔가를 찾느라 현안이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씩씩대며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 앞으로 된 땅 당신도 알지? 근데 그 땅 문서가 왜 없냐고. 엄마가 분명히 그날 잠결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는데 왜 없냔 말이야. 사정을 들어보니 엄마가 이부 동생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날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나 봐요. 아버님이 주신 양평 땅을 50억을 준다고 팔려고 했지만 안 팔았다고요. 아마도 예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들었던 그 말인 것 같았어요. 지금 저희 농원을 증축해서 쓰고 있는 그 땅 얘기요. 그걸 말해줄까 하다가 이놈들이 이 땅 때문에 나랑 내 동생을 엄마 병문안도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게 한 거다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서 말해주기 싫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나서서 저 대신 한 소리 해주었어요. 이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그깟 땅이 탐나서 부모 잃고 외롭게 산 사람을 장례식에도 못 오게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장모님이었대도 니들 같은 놈들한테는 절대 아무것도 안 남겼을 거다. 천륜도 저버리고 돈만 챙기려는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는 10원 한 장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테니까. 땅 문선지 뭔지 우린 본 적도 없지만 있다 해도 니들 손에 안 남길 테니까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이거 하나는 알아둬야 할 거야. 내 아내랑 처남한테 한 짓은 법정 가서도 니들한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 거라는 걸. 그 더러운 낯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결국 그 인간들은 소득 없이 돌아갔고 그제야 꿈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라 수국이 심겨진 화단으로 갔어요. 그리곤 수국밭 안쪽을 살피는데 물에 젖은 흙 속에서 살짝 삐져나와 있는 비닐팩이 보이지 뭐예요. 그걸 파봤더니 주방에서 쓰는 이중 비닐팩 안에 든 문서가 보이는 거예요. 문서를 꺼내보니 저와 제 동생 이름으로 된 땅 문서더라고요. 저희 농원을 증축한 땅과 그 일대 땅들의 문서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저희 남매 앞으로 해두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부 동생들이 모르게 저희 집 화단에 숨겨놓으신 거고요. 숨겨놓은 땅 문서를 말하지 못한 게 걸리셨는지 저승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제 꿈에 들러 어디 숨겨놓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땅 문서를 끌어안은 채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땅 문서 속에는 엄마의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친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재가를 강요했던 것과 그 대가로 이 땅을 엄마한테 준 것까지 모든 내막이 적혀 있었어요. 그 땅 문서를 볼 때마다 자식을 버린 모진 엄마라는 생각이 힘들었다면서 저희 남매한테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함께요. 그게 우리 남매에 대한 엄마의 사죄의 뜻이라고 말이죠. 결국 엄마의 뜻대로 그 땅은 우리 남매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부 동생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리도 없을 만큼 이미 깔끔하게 증여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엄마가 평생 한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이 땅에는 저희 농원 일부와 남동생 내외가 노후를 보낼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남매는 엄마의 마지막 5년을 함께했던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아요. 그때는 내가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데 오늘은 참 그 말을 곱씹게 되네요. 부모님들도 우리도 모두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8년차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처음 이 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운 좋게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첫 시작부터 성공적으로 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가진 일러스트의 감성을 사랑해 주신 덕분에 각종 게임 회사의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표지 디자인, 콜라보 전시회 등 일이 물밀듯이 쏟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0대 중반쯤부터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훨씬 수입이 좋았던 편이었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이 오래되었다 보니 그만큼 밖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는 적었죠. 간간히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다른 생활 패턴이라든가 성격적 차이 등으로 오래 연애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특이한 일을 하는 제게 호기심이 있어서 다가왔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금방 식는 시기였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에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감정 기복이 없는 평온한 성격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었죠. 30대가 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혼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지인의 지인 소개로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너도 맨날 그림만 그리지 말고 오랜만에 한번 만나봐. 네가 좋아하는 감정 기복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 소개를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더 늦었다가는 기회가 영영 없겠다는 생각에 만나봤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대로 정말 감정 기복 없이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이더라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들었어요. 너무 멋진 직업이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한다니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참 고충도 많을 것 같네요. 존경스러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남들은 집에서 그림 그리며 돈 번다고 하면 다들 쉬운 일을 한다, 편하게 돈 번다고들 생각하던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하는 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줬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줬죠.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상형과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오가는 대화 속에 서로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겼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과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하는 일 특성상 많은 시간을 작업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는 둥, 왜 이리 늦게 일어나냐는 둥, 제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고 이해해주지 않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래서인지 연애가 오래 이어졌어요. 무난한 연애의 끝의 결말은 역시나 결혼이었죠. 연애와 결혼은 다른 영역이라 꽤나 걱정을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예비 시댁 식구들의 집안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가족끼리 사이도 돈독해 보였고 이렇다 할 불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식사하면서 나온 육아 관련 이야기 부분이었어요. 결혼하면 아이는 가질 생각이니? 요즘 하도 안 가진다는 부부들이 많아서. 네, 아이 생각은 있어요. 신혼 1년 정도 보내고 갖기로 이야기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어떡하니? 프리랜서면 육아휴직이 없어서 일이 한번 끊기면 좀 힘들지 않니? 네, 그래서 아이 낳으면 최대한 빨리 복직해 보려고요. 육아하면서도 제 일을 놓을 생각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좀 긴장이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잘 다니던 직장도 아이를 낳고 이제 애도 낳았으니 일을 그만둬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 한다. 같은 압박을 못 이겨 결국 다들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불편한 기색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나는 이렇게 자기 일하는 여자가 보기 좋더라. 나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참 멋있다 우리 며느리. 그러게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모습이 멋있어서 반했다니까? 다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발언임에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주니 참 고맙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은 다들 그런 시댁 없다며 부러워했죠. 와 진짜? 요즘 아무리 세상 변했다고 해도 시자 붙은 인간들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애 생기자마자 일 그만두라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애 떨어질 뻔했다니까? 홀몸도 아닌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 뱃속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 그대로 다 받는다. 스트레스는 시댁에서 다 주면서
직장 관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도 육아휴직 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복직할 때 되니까 애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독설을 하는데 그쯤 되니까 진짜 불안해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나 애 낳고도 직장 다닐 거면 그냥 애 주고 이혼하란 소리까지 들었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잘못될까 걱정해도 내가 더하지. 암튼 시자 붙은 인간들은 뭐에 씌었나 봐. 그래도 얘네 시부모님은 다르긴 하네. 대한민국 시간이 멈춘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정말 시대에 맞춰 깨어있는 시부모님도 계시구나. 그니까 좋겠다. 나도 내 돈 벌어 내가 쓰다가 남편 벌어온 돈 쓰려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는지. 뭐 하나 살 때도 허락받고 눈치 보고 써야 하니 일이 너무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일하고 마음 편하게 쓰고 싶다니까. 일이랑 아이 둘 다 안 놓친 여자들이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푸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게 됐어요. 결혼식까지는 참 이런 시댁을 만난 것도 내 복인가 보다 싶을 만큼 그 어떤 트러블이나 잡음 없이 흘러갔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요. 늘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시댁 덕에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피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임신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임신이라기보단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죠. 임신 초기엔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어떤 얼굴일까?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 성별은 아들일까 딸일까 생각하면서 임신 후 조금씩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도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기쯤 되니 도저히 그런 행복한 상상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오래 앉아서 눈과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피로도와 통증이 쌓여갔고 더 이상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왔죠. 여보, 나 이번 달까지 마무리 작업하고 일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어. 뭐? 일은 관둔다고? 손목도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려니 허리도 어깨도 너무 아파. 피곤한 것도 심하고 무리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당신 일 그만둬도 괜찮은 거야? 프리랜서인데 남들처럼 육아휴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또 끊겨버리는 거잖아. 나도 그래서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려고 해봤는데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 이번 달까진 어떻게든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줄은 몰랐네. 이게 출퇴근하는 일도 아니고 당신이라면 악착같이 출산 전까지는 일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쉬라고 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어요. 처음 보는 태도에 놀라고 당황스럽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어영부영 이야기를 끝맺지 못한 채 넘어갔어요. 남편의 반응이 그러니 시댁에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 당분간 혼자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나 봐.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니네 남편이나 시댁이나 그런 거 이해 안 해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남편이야 바로 자기한테 다가온 현실이니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관두고 싶어서 관두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건강한 아이 낳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지. 남편이 반응이 저러니까 시댁에도 괜히 말 못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시댁에도 얼른 이야기해야겠다. 친구가 준 용기에 그달 말 시어머니 생신 때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처참했죠. 아니, 벌써 일을 관두는 거니? 프리랜서는 일 한 번 끊기면 타격이 큰 거 아니니? 일하는 만큼 버는데 벌써 관두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딸린 입이 하나 더 느는 건데 돈을 많이 모아둬야지. 애 낳으면 또 조리원 갔다가 애 본다고 당분간 일 못할 거 아니야. 요즘 외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출산 전까지 일하겠다고 해서 참 괜찮게 봤는데 이제 와서 좀 힘들다고 놀고 먹겠다는 거야? 일 끊기는 거 제일 싫은 건 저예요.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작업하려니 체력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임신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손목 어깨 다 무리가 오고 피곤하면 더하고 화면을 오래 보니 눈도 아프고 허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지금부터 일을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임신하면 몸 아플 거 모르고 그런 소리 했니? 아무튼 다 의지 문제지. 우리 때는 김장하다 애 낳고 그랬어. 기껏해야 편히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는 거면서 뭐 그리 힘든 일 한다고? 어이가 없고 서러웠지만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어차피 더 반박해봐야 들을 생각도 없어 보여서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참 희망을 잃고 싶지 않은 건지 이것도 다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 온 식구가 당황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이해는커녕 시댁에서 일을 놓지 않는 며느리를 환영했던 이유가 어떻게든 자기 아들 힘들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다는 걸요. 남들은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한다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일하게 만들려고 혈안이었죠.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몇 주간 쉬니 몸은 점차 체력을 회복했어요. 못 자던 잠도 푹 자고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건강하게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요가원도 끊어서 몸을 풀어주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두 분 다 양손 가득 커다란 박스를 들고서요. 처음엔 제가 임산부다 보니 제 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신 줄로만 알고 감동했어요. 하지만 박스를 열자마자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어머, 어머님, 아버님, 이게 뭐예요? 화장품? 웬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박스를 열자마자 화장품이 보이길래 튼살 크림 같은 건가 했는데 화장품 용기가 너무 작고 여러 개인데다가 종류가 똑같은 제품이 잔뜩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가방에서 뭔가를 또 잔뜩 꺼내셨어요. 너 이제 좀 쉰 지 오래되지 않았니? 체력은 회복했을 테니 집에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받아왔다. 내 지인이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샘플 포장하는 알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길래 네 생각이 나서 얼른 받아왔지. 이제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네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대로 쭉 복직할 때까지 더부살이 할 생각은 아니지? 네? 이걸 저보고 다 포장하라고요? 왜? 이렇게 비닐 하나당 4종류만 넣고 비닐 닫으면 끝이야. 설마 이 간단한 것도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진짜 호준 씨 어머님이 나온 거 맞으시죠?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아버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으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몸의 변화가 크고 힘든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머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구시길래 남편을 어머님이 낳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어머님 배로 낳은 자식이 맞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애초에 손목 아파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쉬는 사람한테 또 손목 쓰는 일을 하라고요? 전 못해요. 이제야 좀 회복하고 살만해졌는데 괜찮아지자마자 일을 하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럼 우리가 들고 온 것까지만 해. 우리도 어렵게 부탁해서 일부러 받아온 거야. 이것도 원래 회사 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심심하시죠? 적적함도 달래고 생활비도 보태고 하면 딱이겠는데요. 너 하라고 가져온 거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린 이런 건 못해. 아까는 쉬운 일이라면서요. 저도 못해요. 두 분께서 어렵게 받아오신 일이니 직접 하시든 다시 돌려드리든 하셔야죠. 저는 일 받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가지고 돌아가세요. 저는 박스를 들어 집 밖에 내놨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이없다는 듯 들릴 듯 맞듯한 목소리로 제 욕을 하며 나가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의 횡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너 일 그만뒀다면서?
그럼 아기 나오기 전에 좀 만나자. 너 일할 땐 일 바쁘다고 잘 못 만났는데 아기 나오면 또 육아하느라고 못 만날 거 아냐. 어머, 난 너무 좋지. 나도 니네 너무 보고 싶다. 나도 하루 종일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적적해. 임신한 저를 신경 써서 친구들이 저희 집 앞까지 와줬어요. 동네에서 제일 크고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한 잔씩 마시며 수다를 떠니 알게 모르게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들이 임신을 축하한다며 선물도 사들고 오고 몸 걱정도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감동이었죠. 얘들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니네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고맙긴. 우리도 너 보니까 너무 좋다. 이제 자주 보자. 우리가 올게. 그래, 우리도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심심해. 이 시간에 딱 모이면 되겠다. 나야 너무 좋지. 맨날 와도 돼. 그렇게 일할 땐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맞아 종종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모인 단톡방에 갑자기 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친구들과 자주 갔던 동네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몸 안 좋다고 일도 쉰다더니 아주 즐거워 보인다? 너 집안일은 하니? 아이고, 살판 났네. 언제는 애 낳아도 일은 계속 할 거라더니 역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팔자 너무 좋아 보이네. 사진 올린 사람은 신우이였고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답장을 했어요. 이걸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나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즐거워 보여서 공유한 거야. 오해하지 마, 올케. 근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다. 올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 이 정도로 쌩쌩한 거면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우리 미나 학예회가 있는데 나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못 빼게 생겼거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드릴 순 없으니까. 올케가 우리 중에 시간도 제일 많고 체력도 있으니까 좀 찍어줄 수 있어? 형님, 무슨 그런 심부름을 시키세요? 나도 우리 딸 학예회 하는 거 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눈치를 그렇게 주는데 어떡해, 응? 일 안 하는 올케가 좀 귀찮아도 한번 해줘. 올케한테도 조카잖아. 미나 귀여워하잖아. 신우이가 조카까지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못 오는 학예회를 홀로 보내야 하는 조카가 눈에 밟혀서 결국 조카 학예회는 가게 됐어요. 신우이의 의도는 짜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조카는 절 보고 너무 반가워하며 좋아했고 조카의 재롱을 막상 보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끝나고는 조카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시댁 식구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이후로 추석이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과 모여 밥을 먹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도련님이 하소연하듯 연애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 누나도 형도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못해가지고 나도 좋은 여자 만나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야, 이상한 여자 만나서 평생 등골 빼먹히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요즘은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다더라. 걱정 말어.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애들도 어찌나 불려시 같은 애들이 많은지 결혼할 때랑 하고 나서랑 말이 다르다니까. 그래,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도 임신하고 몸 아프다고 다 관둬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여자 말 너무 다 믿지 말아라. 자기 힘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분파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거 지금 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왜 찔리냐? 찔리면 언제든 다시 일 시작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 네가 억울할 게 뭐 있다고 그런 표정을 짓니? 지금 혼자서 힘겹게 생계 담당하는 네 남편이 더 억울하지 않겠어? 제가 일 관둔 지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이제 겨우 2개월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주실 건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일 관뒀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주세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받으면 차라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않겠니? 시부모님은 정말 말이 조금도 통하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결혼 초 제 직업을 존중하던 모습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어느샌가부터 저는 시댁에 가면 입을 아예 다물게 되더라고요. 말을 섞어봤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뿐이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각을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변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덕분이었어요. 임신 후기로 갈수록 뭘 먹어도 속이 메스껍고 힘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고기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친정엄마께서 한우를 몇 세트 보내주셨어요. 고기 잘 먹는 걸 보니 아들이 맞긴 맞네. 많이 먹고 몸 관리 잘해라.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반 나눠서 엄마 아빠 가져가세요. 저 이렇게 많이 다 못 먹어요. 아우 먹어. 아기 나오면 너나 이 서방이나 힘쓸 일 많아. 많이 먹어둬야 힘내서 아이도 키우지. 부모님께 몇 팩 돌려보내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끝내 거절하셨어요. 정말 질 좋은 고기로 사다 주셔서인지 더부룩한 와중에도 맛있어서 잘 들어가더라고요. 사다 주신 고기만 구워 먹어도 막달까지 충분히 끼니 해결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출산 전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꼭 보자고 해서 주말에 남편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구들이 출산 잘하고 돌아오라며 준비해준 케이크도 자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와서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 현관을 열었더니 집안이 온통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더군요. 게다가 거실에는 큰 상이 펼쳐져 있고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왔어? 재밌었어? 고기를 굽고 있던 남편이 태연하게 저를 부르더군요. 한쪽 구석에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한 한우팩들이 다 뜯겨서 불판 위에 구워지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벌써 몇 판을 구워 먹은 건지 배를 두들기면서 벽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더군요. 아유, 이거 참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네. 엄청 비싼 건가?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입에서 살살 녹네. 미나야, 얼른 하나 더 먹어. 이런 고기는 사서 먹으려면 못 먹어. 지금 다들 뭐 하세요? 준호가 집에 특불 한우 잔뜩 선물 들어왔다고 다들 와서 나눠 먹자고 해서 없던 시간도 쪼개서 왔지? 당신이 그랬다고? 우리 둘이서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어? 이왕 좋은 고기 들어왔는데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좋지. 그 다 같이에 시댁 식구들만 있어? 이럴 거였음 우리 부모님도 챙겼어야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겼어야지. 당신이 굳이 안 챙기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무슨 당신 식구 내 식구를 가려. 지금 그게 온 식구 다 불러서 내 몫으로 선물 받은 고기 나눠 먹은 당신이 할 소리야? 남은 건 있기나 하니? 어이가 없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 몫으로 남은 건 한 팩도 없었어요. 어제 우리 한 팩 구워 먹었잖아. 한 팩 먹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먹게? 됐어. 당신 나와봐. 어머님, 이거 저 먹으라고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요즘 고기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어서 친정에서 걱정하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 몰랐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삼겹살 사올게. 요즘 마트 거도 맛있어. 웃으며 말하는 그 뻔뻔함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더군요. 좋은 고기는 다 같이 먹는다면서 정작 제 몫은 한 점도 안 남기셨네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산부 먹을 걸 뺏어 드세요? 먹을 거 그렇게 없으세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 준호가 와서 가족들 좋은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어보라고 불러서 온 건데 왜 네가 초를 쳐? 왠지 몰라서 물으세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 몸 생각해서 보내주신 고기라고요. 아, 그놈의 고기. 그래, 네 고기 먹어서 미안하다. 그거 아주 니네 둘이서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물려서 다 못 먹겠더구만. 식구들 좀 먹었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니? 너 고기만 들어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냥 고기 얻어내려고 한 소리 아니야? 이렇게 고기에 집착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 뭐 고기에 집착해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랑 그리고 도련님까지 온 식구가 임산부라고 저한테 뭐라도 배려해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그러진 못할 망정 제 부모님이 선물 보낼 마음까지 헛되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아, 그래, 미안하다. 응? 다시는 네 고기 안 먹을게. 네 선물도 안 건들게. 됐니?
내가 무서워서 며느리 집 또 오겠나? 네, 여기 아드님 집 아니고 며느리 집이다 생각하고 당분간 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다 보니 뱃속 아기도 이런 집은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도망칠까봐 두려워요. 뭐? 얘가 지금 말 다 했어? 여보, 그만해. 임산부잖아. 예민할 만도 하지. 우린 그럼 이만 가보마. 갑자기 방문하니 싫을 만도 하지. 고기는 맛있게 잘 먹었다. 이만 가보마. 네, 나가는 길은 이쪽이세요. 시부모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형님이 고기 한 점이라도 조카에게 더 먹이라고 엉덩이를 안 떼고 있는 모습이 얄미워 칠이 나가는 문을 가리켜줬어요. 그랬더니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을 거의 내쫓듯 쫓아내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분에 찬 얼굴들이 생각나면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들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해 놓았고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 받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 확실히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영 제 편이 아닌 것 같은 남편에 대한 의심과 실망으로 힘든 건 여전했어요. 이렇게나 저보다는 시댁이 먼저인 것 같은 사람을 믿고 이 가정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뱃속에 품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 전이면 몰라도 이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서 돌아서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임신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돌아서고 각자 갈 길 갔을 사람인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이렇게 홧김에 저랑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헤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의 마음을 먹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남편이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와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여보, 이제 나 임신 8개월 차야. 조금 있으면 아이 엄마가 돼.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이 집에선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본다는 게 느껴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아이한테도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돼. 여보, 엄마도 그냥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기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일도 못하게 되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 이해 안 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까지 이해만 했어. 내가 수입이 더 많다는 이유로 신혼집도 내가 사고 대출도 내가 갚고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쓰면서.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가족 편만 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편을 든다고 생각해? 당신이 나랑 내 아이를 우선시할 생각이 없다면 난 당신이랑 앞으로 살아갈 생각 없어. 여보, 벌써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래.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다른 집들도 이 정도는 다 부딪히면서 살아. 당신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당신 일 존중해줘서 좋다며, 감사하다며.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고 한 거지. 어떻게 다 당신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있겠어. 나도 노력할게.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화난 건 당신도 좀 이해하고 풀어줘. 응? 그럼 진짜 마지막이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더 나보다 당신 식구들 편 들면 그땐 우리 진짜 끝이라고. 알겠어. 저는 그때 우리가 꽤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제가 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길 바랬고 그랬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버이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남편 말대로 저도 지나고 보니 시댁에 너무 화만 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댁과 관계를 원만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위해 고급 화과자 선물 세트에 레스토랑 식권 그리고 용돈까지 선물을 두둑히 챙겨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보시더니 새침하게 말하더군요. 뭘 이렇게 무리해서 잔뜩 준비했니? 고기나 좀 눈치 안 보고 실컷 먹게 해주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 우리 기분이 풀릴 것 같니? 어머님, 아직도 그때 일로 화나 계세요? 그땐 죄송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건데 남편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시댁 식구들과 다 먹고 있으니 조금 묵했던 것 같아요.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와서 다 무슨 소용이니?
어머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건 근처 고깃집 서빙 알바를 구하는 전단지였어요. 어머님은 전단지를 테이블 위에 척 내려놓더니 말씀하셨죠. 선물은 됐고 이거나 해.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건데 어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제일 좋은 선물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몇 번을 같은 주제로 싸움을 반복해도 이건 내가 스스로 끝내지 않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일은 제가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임신하고도 일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왜? 너도 좋아하는 고깃집에서 용돈도 벌고 하면 좋지 않니? 언제까지 남편 돈으로 살 거야? 그것도 마음 불편하다 너?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라면 이제는 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눠온 진지한 이야기와 부탁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내심 같은 생각이었는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그러네. 우리 와이프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긴 하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안 줘도 되겠구나 싶었죠. 그 말 진심이지? 지금 당신이 웃은 것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거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지만 굳이 덧붙여 설명해 줄 필요는 못 느꼈어요. 저는 그날 막다지껄한 시댁 분위기 속에서 혼자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는 만삭에 가까워져가는 배를 쓰다듬었죠. 그 뒤로는 시댁에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뒤 출산 예정일에 맞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저 혼자의 힘으로 키우겠다고요. 조리원 퇴소 당일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게는 단 한 통의 문자만을 남겼죠. 당신이 전혀 날 보호할 생각 없이 웃던 그날 나도 당신을 버릴 준비를 시작했어. 이 집은 4명이니까 빠른 시간 내로 비워줘. 하루아침에 저와 아이를 잃은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친정에서도 시댁의 연락을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왔더니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이제라도 집에 왔으니 됐다. 네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정우는 우리한테 맡기렴. 그래, 네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더니 아이 낳자고 일 관둔 걸로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취급할 줄 누가 알았겠냐. 나도 그런 집인 줄 알았다면 우리 귀한 딸 시집 안 보냈다. 이런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했다. 뭐가 걱정이니? 아직 엄마 아빠가 네 곁에 있는데. 그날 느꼈어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걸. 결혼이라는 서약만으로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시댁 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친정에 기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든 일이 생겨도 꾹 참고 털어놓지 않았던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압박해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했고 오랜 시간 후 남편이 끝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주자마자 저는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댁에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남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것 같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냥 집을 팔려고 내놔버렸어요. 제가 아닌 다른 집주인이 생기자 별 수 없이 나가게 됐죠. 지금은 그 집을 판 돈으로 새 집을 샀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년 사이에 남편과 살던 옛집은 집값이 뚝 떨어진 데 비해 새로 이사 온 집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집을 내놓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아이는 그동안 제 손으로 직접 키웠고 이제는 다시 슬슬 복직 준비를 하려고 해요. 마침 예전에 디자인했던 제 캐릭터가 추억의 게임들이 회자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어 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아이를 봐주실 수 있어 크게 걱정할 것도 없었죠. 이혼을 하기 전엔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결혼으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나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에서 애써 머물 이유도 버텨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만을 가르쳐 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